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학의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커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생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학개론에 대한 생기초가 되는데요. 한번 우리 첫 시간이니까 소방학개론 뭐 생기초, 우리 해커스에서 얘기하는 생기초에 대한 입문 과정이죠, 사실은요. 입문 과정. 사실은 뭐 생기초 하면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다 하려고 해도 강의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입문 과정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해서 뭐 20분에서 25분씩 해서 전체 범위는 아니고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OT 시간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방학개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그것이 어떠한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방학개론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좀 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도 배우거든요. 대학에서도 배워요. 소방방재학과에서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방재학과, 소방학과, 소방안전학과에서 배우는 소방학개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소방학개론 관련된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최근에, 즉 22년도가 되겠죠? 22년도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고요. 뭐 분석해보는 거죠. 이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23년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우리 예측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이 출제 경향 분석과 예측에 대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방공무원의 공채 시험에서 물론 특채도 있습니다. 뭐 특채 또는 뭐 간부, 다 소방학개론이 있지만 공채와 특채는 소방학개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간부는 약간 다릅니다. 뭐 25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출제가 되고 있고, 또한 법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5문제 정도가 법규가 추가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채와 특채에서의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 책에 놓여 있는 거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생기초 관련된 부분이 되죠. 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생기초 소방학개론은 크게 9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파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위가 되어 있냐면요. 파트 01부터 파트 09까지 총 9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화재를 소화하는 거죠.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화재가 우리 파트에서 보면 03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낸 불이든 실화든 또는 고의로 낸 불, 방화든 뭐 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이야기하냐면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이야기합니다. 소화. 그래서 우리는 화재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화재라는 부분의 파트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소방공무원으로서 공채로 채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진압대원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화재가 발생된 현장에서 소화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화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이죠? 물. 근데 물을 가지고 소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을 이용해서 소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의 소화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재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 화재 이전에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소가 되고 화재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와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학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연소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방학개론의 현재 2022년 출제 경향에서 보면 어때요? 핵심이 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3, 파트 4가 됩니다. 이 안에 연소와 과정에서 보면 꼭 연소의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폭발이 됐을 때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특히 어느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때요?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라든지 기타의 소화약제, 그래서 어때요? 소화에 대한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물로 소화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 파트에서 어떠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냐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5가지가 정의될 수 있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는 물로 소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은 뭐로 소화해요? 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추어적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물이 물로 소화하게 되면 더 화재가 커지거나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물이 아닌 기타의 소화 약제로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 위험물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때요? 어떤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 중요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요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2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소방이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응급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119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마도 자기 집에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119 응급구조 응급차를
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2번 정도 타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때요? 119 구급차에 제가 탄 적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조와 구급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냐면요. 오늘 참 제가 보니까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아침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의도하고 여기 올림픽대로 관련된 부분이 일부 침수가 돼서 교통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흰남노가 거의 제주 서귀포 부산 여기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상당히 많이 지금 주의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이게 지금 무사히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죠? 우리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 소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재난관리로. 우리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조, 구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했듯이, 우리의 역할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 화재 현장이 아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재난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소방학 개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소방학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22년도 이번 시험에서의 출제에 있어서 핵심이 됐던 부분은 어딘지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다 골고루 나왔어요. 다 골고루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했던 부분들은 어느 파트였냐면 이쪽 파트였어요. 과거에 늘 중요했던 부분. 제가 과거라고 하면 뭐 10년 전도 있고 20년 전도 있잖아요. 저는 최신이에요. 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 5년 정도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도에 꾸준하게 핵심이 됐던 부분은요. 연소 파트였습니다. 이 연소 파트를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고득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최근에는 2022년도에서 아주 난이도가 좀 높았던 부분의 또 출제는 이 부분과 위험물 그리고 재난관리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디냐면 소방의 역사와 조직. 2022년도 공채 시험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됐어요. 또는 2문제까지 출제가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와 구급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가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1회. 그래서 올해 출제가 안 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구조, 구급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에서 가끔 어때요? 구조대의 중류라든지 거절 사유라든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2022년도에 출제 경향은 지금과 같은 사항을 띠고 있다.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난이도는 올해 22년도까지의 시험은 5과목을 보는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3과목 이해입니다. 행정, 법,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로 어때요? 시험 제도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23년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아직 시험에 대한 룰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세 과목이지만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때요? 어떠한 범위인지, 이 범위에서 더 들어올지 더 줄어들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의 이런 영역의 이 구분이 재정비될지 아닐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9월 6일이에요. 2022년 맞죠? 9월 6일인데 이 시점에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전체 세 과목을 합해서 몇 문제가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20문제씩 출제가 되면 곱하기 3을 하면 60문제가 될 것이고요. 25문제씩 세 과목을 다 똑같이 하면 75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거는 40문제, 20문제 해서 세 과목을 어때요? 100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100문제로 가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죠. 여하튼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3년도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런 문항수라든지 시험 제도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와 연결이 있습니다. 세 과목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그 지역, 시도에서 채용하려고 하겠지요. 결국에는 이 세 과목을 가지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 5과목이 시험이 실시됐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이 정도의 난이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2022년도 소방학개론의 난이도는 역대급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70점이면 굉장히 잘 봤다. 굉장히는 아니지만 선방하고 당연히 합격권에 있다. 60점이어도 합격권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 문제의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공부했던 컨텐츠, 이러한 부분으로는요 절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23년도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간부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간부는 오지선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가 들어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 그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떠냐? 기존의 기출문제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의 문항수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은 굉장히 어때요? 딱 봐도 상당히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기본이 충실하게 다져진 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됐고, 그 중에 3문제에서 4문제는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고요. 한 2문제 정도는 아예 그 시간 내에 풀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난이도를 높였던 부분들이 이런 연소 파트예요. 나중에 연소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연소 파트에서 이제는 우리가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단순 암기가 아닌 분명히 어때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때의 소방학개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막상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학이라고 하지만 소방학개론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본을 딱 해보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떠 있냐면요. 법 위에 떠 있어요. 학과 관계법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 법의 기반 위에 소방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법이 떠받치고 있어요. 소방학개론은. 그 중에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금은 2문제에서 3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구조 구급론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파트가 3개 정도 있는데 어때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를 하고 있죠.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서 보면 역사적인 부분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관련된 어때요? 그러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막연한 위험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방관계법규에서 공부하고 있는 5분법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그죠? 위험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은 위험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다 법이에요. 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구소방시설법에서 어때요? 이렇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형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얘기하고 있죠. 다 어때요? 법의 기반 위에 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밀한 화재와 소화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도 일부 어때요? 화재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반 위에 그 터를 갖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학에 대한 출제 범위는 이렇게 크게 9가지의 범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사항은 20문제 체계 또는 40문제 체계가 돼도 이 정도의 사항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연소 파트와 소화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출제 경향을 보면요. 난이도 시험 보고 나서 출제자들에 대한 원망이 엄청 많았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어떤 게 낫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 돼요. 출제자와 출제 기관이 의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저의 몫이겠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올해와 비슷할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죠? 그 정도 수준이 저는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2023년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과 컨텐츠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김정희 소방학개론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뭐 제 이름 다 아시겠죠? 뭐 소방학개론 커리큘럼이 됩니다. 자, 근데 커리큘럼을 뭐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저는 생각할 때 소방학개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론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단히 기본 이론만 공부를 하고 바로 문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론 분야가 있고요.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어때요? 문제 풀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방학개론의 학습 기간에 따라서 이 코스를 어떻게 할지 약간씩 달라지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3과목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해커스에서는 한 1년의 과정 또는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 코스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쿼리를. 하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신다면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정도 전체 쿼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놓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는요,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문 과정. 입문 과정. 입문 과정. 어떻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고,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있는데, 그 파트 1부터 9까지 주요한 파트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좀 공부하는 과정. 그러면서 조금 친숙해지는 과정을 갖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요. 생기초 편이 됩니다. 생기초. 사실은 입문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그냥 맛보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책은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모두 촬영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다? 학습을 통해서, 개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이 있다. 그럼 그 입문 과정 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에서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다? 기본 이론이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것이 식당이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든 내가 무엇을 하던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내가 성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무엇인가를 이행하려면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 그 기본을 한다라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본이 잘 되면요, 거의 60, 70%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한 가지 오류는요, 기본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에이, 뭐 기본 이과 해가지고 너무 기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너무 경시하는 거죠. 반대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본을 학습하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너무 극과 극인데 이거를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론편에서 보면 이런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요, 우리가 주당 8시간씩 해서 2주, 8파는 64강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은 두 가지의 컨텐츠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핵심 이론의 바탕을 두고 어때요? 심화 이론을 해갑니다. 주당 4시간씩 어때요? 8주가 되니까 한 30강에서 32강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하나의 더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컨텐츠냐면 아마 9월에서 10월에 개설이 될 부분인데요. 빈칸 노트가 됩니다. 소방학개론은 그 관련된 핵심 정리에 있는 내용들 중에 빈칸 놓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최근에 출제됐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시켜서 빈칸 노트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되고요. 소방관계 법규는요, 오늘 책이 참 또 공교롭게 나왔어요. 책이 제가 소개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자, 오늘 나온 거기라 따끈따끈하죠?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어떤 분들은 제 그 사진이 있어서 책을 사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뻥이죠. 개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사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김정희 소방관계법규 오늘 책이 나왔어요. 오늘 책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딱 그죠? 여러분들한테 가독성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은요,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어떠한 별표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법령집의 빈칸 놓기를 구성해서 교재로 활용했던 것은 김정희가 처음입니다. 나중에 지금 시판되는 것들은요, 다 어때요? 따라한 책들이 됩니다. 아마 보시면 다를 거예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런 빈칸 놓기가 소방학 개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1호 편이 구성이 됩니다. 추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풀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기출문제가 됩니다. 기출문제. 근데 사실 과거에는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5과목 체계가 되고 2020년도 이전에는요,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면 뭐 80점을 맞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요. 그 80점에 다다르는 그 학습 기간도 빠른 분들은 4개월 또는 한 6개월 정도면 가능했어요. 정말로 그만큼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세 과목 체계고 최근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의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 법규를 봤을 때는 기출문제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이제는. 그리고 너무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뭔가 전체의 범위를 다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해커스 또는 김정희는 어떻다? 우리는 실전 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실전 문제집이 훨씬 어렵죠. 우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에 있는 저의 부분은 내용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고요. 우리 또 해커스에서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실전 문제집을 별도의 기출 문제집과 같이 단원별로 편찬을 해서 출간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책의 기술이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단원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원별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전과 같은 동일한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학원에서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플러스 알파로 마무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프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별도의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어떻다?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편으로 교재가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학습 컨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가시면 어떻다?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요, 그 모든 직렬에서 어때요?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우수하거든요. 아주 좋지요. 훨씬 더 저보다 똑똑하고 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한 법 조문을 더 명쾌하게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험생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안내하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저와 같은 강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오랫동안 준비했던 저와 함께 한다면 이런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겁니다. 뭐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 보면 학습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방법.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습 방법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어떠한 과정의 연속이냐면 내가 그간 배웠던 것을 꺼집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그것을 아웃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인풋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입력되어 있는 것을 꺼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돼야 돼요.
내가 인풋을 했는데 그것이 아웃풋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책에 보면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가 얼마나 유능한 강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 기술되어 있는 그 컨텐츠가 얼마나 수준 높으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아웃풋되지 않는 무질서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가로학습과 뭐예요? 세로학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진도에 맞춰서 어때요? 계속 복습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러한 템포를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2개월 정도의 사이클로 갖고 갑니다. 이렇게 2개월 끝나고 또 다음에 가면 또 2개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공부했던 이 부분은 다음에 왔을 때 언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2개월 뒤에 학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심화와 문제풀이 과정을 갔을 때는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가는 어때요? 가로 학습과 함께 진도하고는 무관하게 자기가 계획하에 어때요? 이러한 부분의 세로 학습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소방은 힘이 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세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린 힘 빼면 시체죠?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사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아침에 정간장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고 나왔어요. 힘이, 그죠? 여하튼 가로학습과 세로학습을 적절한 비율로 적정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노하우가 필요하죠. 저와 함께 한다면 이거에 대한 노하우도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때요? 우리의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과 학습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아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